늦은 밤 죄송합니다. 책을 오늘은 박경리의 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찾아왔어요. 그리고 한 명이 구독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할게요. 저에겐 한 명 한 명이 다 은혜롭고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면 박경리 말 물과의 인연 말입니다. 정성을 다할 때 그것은 하나의 인연이요. 속초 횟집 아주머니, 토지에서 곱추도령이라 불렀던 조병수. 그런 자식을 남 먼저 부끄러워하고 정신적 학대나 다름없이 가혹하기만 했던 부모, 채참반댁 재산을 몽땅 가로채고도 여전히 탐욕스럽던 부모, 그 악한 부모와 다르게 선하디 선한 병수가 제 스스로 자립고자 시작했던 것이 몫의 일이었습니다. 통영에서 내로라 하는 소목장이 된 그 늙음하게 조병수에게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어떤 장의 아파치가 큰일을 하나 끝내고 나면 서름이 왈칵 솟는다더라. 그건 뭐냐고. 그때 병수가 답한 것이 물과의 인연입니다. 일한다는 것은 한갓 물건일지언정 정성을 다하여 그것과 인연을 맺는다는 것이며, 그러니 일이 끝난 후 물건을 떠나보낼 때 슬프고 그 슬픔 때문에 서럽다고 말입니다. 그런 인연을 이야기하는 또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토지에서 1910년대 쯤 용정이었습니다. 길에서 마주친 지게꾼을 보고 길사는 깜짝 놀랍니다. 아니 왜 지게를 지시냐고. 지게꾼은 덤덤한 얼굴로 목구멍이 포도청이니라며 말을 흐리고 맙니다. 생업이 따로 있는데 왜 이러시냐고. 길상은 당혹스러움과 안타까움이 뒤범벅된 채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 지게꾼은 원래는 갑밭이었던 박서방이었습니다. 그러니 소위 기술자가 왜 막노동을 하는 지경이 되었나 싶었던 거지요. 토지 인물 사전에 따르면 토지에 등장하는 박서방은 7명이나 됩니다. 최찬반 댁이 하인 박서방, 이부사 이동진 댁이 하인 박서방, 농부 박서방, 용정상해학교 학교직이 박서방, 대장장이 박서방, 농부이자 나무장수 박서방, 그리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지게를 짊어지고 나선 갑바지 박서방입니다. 총 7명이 박서방 중 이름이 있는 사람은 이부사댁 하인인 억세 한 사람뿐입니다. 나머지는 그저 박서방 1, 박서방 2, 박서방 3 등으로 구별될 따름입니다. 이름도 없이 성만 있는 박서방들 중 하나인 지게꾼 박서방은 더구나 천민이나 다름없는 갑밭이었습니다. 그런 박서방이 길상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모두들 생업하지만 다 옛날 얘기다. 그저 지게 지는 게 마음이 편하다고 말했죠. 그런데 박서방이 생업이었던 신발 짓기가 옛날 얘기가 되어버렸다는 건 소위 고무신 따위 신문물 탓만은 아닙니다. 한때 갑밭이었던 이제는 지게꾼이 되어버린 박서방. 다시 말을 이어갑니다. 꽃 같고 달덩이 같은 신부 발에 신겨지는 신발일지라도 필경에는 헤어지고 버려져야 하니 그것도 퍽이나 서글펐는데 이제 계명 세상이 되고 보니 눈이 짓무르도록 내 마음을 다해서 지은 신발이 돈 몇 푼과 맞바꿔지더라고. 성심성의껏 지은 신발이 그냥 몇 푼 돈을 남겨놓고 떠난다는 것을 참말로 견딜 수 없었다고. 그러니 차라리 품팔이해서 죽 한 그릇 먹는 게 마음이 편하다고 말입니다. 박서방이 말한 계명 세상은 도대체 어떤 세상인 걸까요? 갑바치에게 신발 찢기는 생업, 밥 벌어 먹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앞서 내가 만든 신발을 실은 누군가를 헤아리는 일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을 담은 신발들은 꽃신이 되어 수줍은 새색시에게, 갓신이 되어 호기로운 양반님에게, 설빔이 되어 동네 아이에게 보내졌습니다. 경제학자들이 말을 빌리자면 박서방의 노동은 사물과 분리되지 않은 인격적인 상태였던 것이죠. 생산자의 노동이 사물과 분리되어 화폐로 교환되고 그 생산물과 소유자의 연결 또한 화폐로 교환되는 것. 이것이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 구조입니다. 마르크스는 이런 분업과 교환 과정으로부터 인간의 노동이 소외되는 현상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분업 과정에서는 자신이 노동이 무엇을 만들어내는지 감지하기 어렵습니다. 그 생산물이 어디로 가서 누가 쓰는지 어떻게 쓰일지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화폐를 매개로 사물을 소유하려는 자는 그것을 누가 만들는지
어떻게 나에게 오게 된 건지 짐작할 수 없습니다. 사물의 생산과 교환 관계에서 만드는 사람, 쓰는 사람, 전하는 사람 등등의 모든 사람의 흔적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지요. 이를 두고 게으르고 진멜은 화폐의 비인격적 특성이 발휘되는 것이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화폐로 이루어지는 교환관계 속에서는 사람이 흔적이라 할 만한 모든 인격적 요소가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죠. 이런 화폐의 비인격성은 서로 다른 물건과 사람을 형식상 절대적으로 평등하게 만들어 버리기도 한다고 진멜은 덧붙입니다. 돈만 있으면 어떻게 그 돈을 모았든 누구의 돈이든 그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천 원짜리 화폐는 도시이든 시골이든 백화점이든 교도소이든 어디든 간에 재벌이 1,000원이든 노숙자의 1,000원이든 간에 똑같이 1,000원만큼의 가치를 발휘합니다. 또 서로 다른 사물은 그것이 과자든 비누든 볼펜이든 그 쓰임새가 무엇이든 어떻게 만들어졌든 누가 만든 것이든 간에 그저 1,000원이라는 동등한 가치로 표상되어 버립니다.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놀라운 교환을 보고 그랬다죠. 오 세상에 침대 하나와 돼지 한 마리가 교환된다느니 그것들을 각기 매우 다른 방식으로 좋은 삶에 기여하는데 어찌하여 단일한 화폐로 똑같은 가치를 매길 수 있는가? 사람과 사물이 개별적이고도 고유한 질적 가치를 한순간에 균등하게 만들어버리는 화폐의 마법 같은 힘인 것입니다. 노동으로부터의 사물로부터 인간이 배제되는 이런 모습은 영화 모던 타임즈에서도 생생하게 그려집니다. 유명한 희극 배우 찰리 채플린이 직접 연출하고 주연을 맡았던 모던 타임즈는 분업 과정에 자동화된 제조 공장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공장 노동자로 분장한 채플린은 몇몇 동료와 하루 종일 나사 조이는 일만 합니다. 나사를 조여 무엇을 만드는 것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저 자동적으로 옮겨가는 컨베이어 벨트의 속도에 맞춰 재빨리 스패너를 돌려 나사를 조여야만 합니다.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던 채플린은 우스꽝스러운 실수 연발로 관객에게 웃음을 주기도 합니다. 하염없이 나사만 조이던 채플린은 휴식 시간이 되어 컨베이어 벨트가 멈춰도 스패너를 돌리는 손짓을 멈추지 못합니다. 마치 자동 반사처럼 저도 모르게 두 손으로 휙이 돌려댑니다. 심지어 세상 모든 것이 자신이 조여야 할 나사로 보입니다. 길거리 소화전에 붙은 나사도 돌리려 하고 여성의 치맛자락이나 원피스 앞자락에 붙은 커다란 단추마저 나사로 착각하고 조이려 합니다. 경쾌한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그는 과장된 몸짓으로 뒤뚱뒤뚱 천지사방에 스패너를 들고 달려듭니다. 팔자인 코수염과 짙은 아이라인을 그린 눈을 찡긋거리며 연신 나사를 돌리려 드는 채플린의 모습. 그리고 개명돼가는 세상을 따라가지 못하고 지게를 짊어진 갑바치 박서방. 아마도 이들이 인간의 노동, 그 의미와 가치가 사라진 모습을 정확하게 드러냈다 싶습니다. 이들에 비해 조병수는 노동하는 인간의 의미를 간직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에 대한 물음과 근원에서 오는 전실한 소망 때문에 물과 인연을 맺는다고 했으니까요. 어느 해 겨울 속초로 여행 갔을 때 일입니다. 바닷가 작은 횟집에 들어갔습니다. 맛만 보자며 시킨 물회 한 그릇이 참 맛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횟감과 채소는 물론 국수사리까지 연신 먹다 보니 어느새 매콤한 국물만 흥건히 남아 있었습니다. 모두 아쉬워하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주문을 더하자니 이미 배가 부르고 그런데도 여전히 조금 더 먹고 싶긴 하고 난처했습니다. 고민 끝에 주인 아주머니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배가 불러 주문을 추가하기는 부담스럽다. 그런데 물회를 조금 더 먹고 싶다. 혹시 횟감만 10,000원어치 정도 더 주실 수 있겠냐? 횟감만 더 주시면 여기 남은 국물에 넣어 먹으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입니다. 아주머니는 그저 고개 한번 끄덕이더니 얼마 후 대접 하나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국수사리만 없을 뿐 횟감은 물론 각종 채소와 양념을 푼 국물까지 처음에 주문했던 물회 대짜 영락 없이 똑같은 한 그릇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우리는 혹시 말을 잘못 들으셨나 싶어 얼른 아주머니를 다시 불렀습니다. 아니 횟감만 10,000원어치 더 주십사 하지 않았느냐고. 아주머니께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하시더군요. 아이고 해만 뭔 맛으로 먹을게요. 고를 갖춰야 물회 맛이 나지. 도대체 무슨 뜻인지 그럼 이게 얼마짜리 물회라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물어보자니 뭔가 따지려 드는 것 같고 기양 차려졌으니 먹을 수밖에 없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다 먹고 난 뒤 또다시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대신 물회 대짜 2그릇 값을 치를 각오로 다가간 우리에게 아주머니는 물회 대짜 하나에 딱 10,000원 더 보탠 계산서를 내미신 겁니다. 아니 저희 계산이 뭐가요? 물회 값이 저기 나중에 추가한 것을 10,000원으로 하쳤는데 뭐가 잘못되었어? 아주머니께 돈을 드리고 식당을 한 우리는 그저 묵묵히 걷기만 했습니다.
누가 틀린 것도 아니고 누가 잘못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뭔지 모를 찜찜함에 불편했습니다. 한참 후에야 비로소 그 불편한 정체를 알아차렸습니다. 우리는 10,000원이라는 가격을 따졌습니다. 그런데 횟집 아주머니는 돈이 아니라 음식과 사람을 생각했던 겁니다. 아주머니는 횟감 한 무더기 가격이 아니라 그릇에 담길 음식을, 그 음식을 먹을 사람을 챙겼던 거죠. 그 아주머니에게는 내가 만든 음식을 누군가가 맛있게 먹어주는 것이 중요했고, 우리에게는 그 음식이 얼마짜리인지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물레 한 그릇에 담긴 그 엄청나고도 놀라운 차이를 깨닫고 나니 참으로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그때 그 아주머니에게 갓바지 박스방과 소목장 병수의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속초 횟집을 찾아가 아주머니 마음에 담긴 물레를 후루룩 먹고 싶습니다. 물과의 인연, 정성을 다하는 그 인연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맺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더 조금만 이어갈게요. 박경리의 말, 사람이 사람 아니게 되어가는 공포. 구의역 김군. 2016년 5월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한양대에서 열린 학술대회를 마치고 나온 참이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갔습니다. 전광판에는 운행이 지연되고 있다는 안내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일이 모두 끝났으니 저는 바쁠 일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오랜만에 만난 후배와 같이 있으니 느긋하기까지 했습니다. 한참 후 이야기거리로 궁해지고 다리도 뻐근해졌습니다. 그러나 전광판은 여전히 운행 지연만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우리들이 화제는 지하철 연착으로 옮겨갔습니다. 이유야 뭐든 자꾸 늦어지는 지하철 때문에 슬슬 짜증이 났습니다. 전광판과 안내 방송은 불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을 연신 내보내고 있었지만 그야말로 불편한 마음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도 한참이나 시간이 흐른 후였을 겁니다. 지하철이 도착했고 후배와 저는 혼잡한 틈을 비집고 수돌대며 귀갓길에 올랐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깜빡 선잠이 들었나 봅니다. 휴대폰이 울리는 소리에 놀라 일어났습니다. 지하철을 같이 기다렸던 후배였습니다. 언니 그녀는 허둥대는 목소리로 오늘 지하철이 그리 늦어졌던 게 구의역에서 사고가 난 때문이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던 하청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고. 그녀와 제가 있었던 한양대에서 불과 서너 정거장 떨어진 곳에서 벌어진 사고였습니다. 19살 김군, 지금껏 구의역 김군으로 불리는 그는 외주 정비업체 소속이었습니다. 그날 그는 고장난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다 승강장에 들어오는 전동차 안전문 사이에 끼어 숨졌습니다. 김군 이전에도 구의에도 그러했습니다. 고장난 냉동기를 고치다가 멈춰버린 무빙워크를 수리하다가 컨베이어 벨트를 점검하다가 생수를 포장 운반하다가 사람들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김군 또래 아이들부터 20, 30대 청년이나 늙수그레한 어른들까지 그랬습니다. 또 자살을 하지만 기계에 빨려 들어가듯 어쩔 수 없이 죽음을 택했던 사람들도 허다합니다. 그들은 콜센터로 걸려온 전화를 받다가 혹은 TV 드라마 제작 현장에서 식품 공장 포장 구역에서 외식업체의 조리 과정에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비명을 지르며 삶을 마감했습니다. 자기 생명을 몰수당하다시피 한 이런 사람들을 기록한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죽음을 통해야만 겨우 보이게 되는 것일까? 이 글을 쓰고 있는 제 노동의 경험은 빈약합니다. 20대 후반부터 지금껏 밥벌이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소위 가방끈 길이라는 학력 덕분에 주로 선생 노릇을 했을 뿐입니다. 중고등학생을 가르치던 보습학원 학선생이나 과외 선생이기도 했고 도서관이나 자치단체 프로그램의 강사이기도 했고 대학에서는 시간 강사, 연구 교수, 초빙 교수, 겸임 교수, 개건 교수 등으로 제각각 이름은 달랐지만 하여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최저 생계 비해도 못 미치는 평균 강의를 받는 시간 강사를 보따리 장수라 푸념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저는 선생님이라고 교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전임교원으로 분류되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저는 늘 선생님이라는 포장지 뒤에서 안온하게 살아왔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학력자본과 같은 일종의 문화자본도 꽤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의역 김군을 비롯한 알지 못하는 아이들의 죽음이 대체로 대학 진학을 하지 않고 고교 졸업 이후 곧장 취업한 경우였다는 것도 이해와 무관치 않습니다. 한편 죽음이 외주화라는 말처럼 최대 이익을 위해 비정규직 노동과 외부 용역, 아웃소싱, 다단계 하도급 등을 행했던 노동 방식도 그들이 죽음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학력이 우선되고 이익이 우선되는 과정에서 김군과 알지 못하는 아이들 그리고 어른들을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사람이 아니게 되어가는 공포를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전화 뒤에서, 카메라 뒤에서, 식품 더미 뒤에서, 엘리베이터 뒤에서, 지하철 뒤에서,
이 세상 곳곳에서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이고 우리 일상은 그들이 노동으로 인해 굴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주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 우리 뒤에 있는 사람들의 존재를 보지 못합니다. 아니 보지 않습니다. 그들이 내지르는 비명조차 듣지 못하고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통해야만 우리에게 겨우 보일 따름입니다. 그날 한양대학에서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지하철에 늦게 오는 불편했습니다. 저는 지하철 뒤에 있는 사람을 보지 못했고 사람을 보지 않은 채로 계속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지하철 공사는 승객에게 끼치는 불편을 죄송하다 말합니다. 그 불편에는 지하철 뒤에 있는 사람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형마트의 무빙워크를 수리하는 청년이 숨진 바로 그 장소에 쇼핑의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는 참담한 자본이 제 애도만이 내걸립니다. 그것은 사람이 죽음보다 쇼핑하는 사람 아닌 쇼핑으로 생기는 이익만을 보는 참담함입니다. 그동안 저는 인건비라는 단어를 일상적으로 쓰고 읽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한양대의 불편 이후 저는 인건비라는 말도 참으로 무섭습니다. 영업이익과 순수이익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인건비와 물건비, 털끝만큼의 차이도 없는 지출 경비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절약해 하고 인건비가 부담스럽고 인건비가 급증하고 있어 고민이랍니다. 종이 한 장을 아끼고 물 한 컵을 아껴야 하는 것과 똑같이 인건비도 아껴야 합니다. 노동자가 사람이 비용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규정되는 것입니다. 이 연장선상에 위험이 유해주와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방식이 생겨납니다. 그것은 사람을 보지 않고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비용을 일으키는 요인을 최대한 줄여 나가는 것에만 집중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일할 때 박경리 선생이 말한 사람이 아니게 되어가는 공포. 그것을 목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이역 김군과 내가 알지 못하는 아이와 어른에게만이 아니라 나와 우리 모두를 덮치는 공포입니다. 지난 5월 김군 사망 3주기를 맞아 구이역 스크린 도어 앞에 추모 문구가 적힌 메모가 수없이 납쳤습니다. 죽석밥과 생일 케이크도 차려졌습니다. 이 음식들은 김군이 사고를 당한 그날이 그의 19번째 생일 전날이었고 사고 이후 유품에서 컵라면이 나왔다는 기사를 기억한 누군가의 마음씀이었습니다. 또 누군가는 그곳에서 천천히 먹으라는 슬픈 메모를 남겼습니다. 또 누군가는 구이역 근처에서 평생을 살면서 당신과 같은 분들 덕분에 편리한 삶을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을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 나도 또한 당신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사람이 아니게 되어가는 그 공포가 김군과 우리 모두의 책임을 감지한 사람들일 겁니다. 그리고 그 공포를 지금 여기에서 기억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들 또한 그날의 지하철역을 기억하는 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그날의 공포가 김군과 알지 못한 아이와 어른의 공포가 제 것이자 우리 모두의 것임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사람과 우리 뒤에 있는 사람을 보고 그들이 목소리를 듣는 일을 잊지 않고 싶습니다. 잘못된 것은 사람들이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늘 땅을 보면 살아볼 만한 세상인데 우째 사람들 맴이 눈비거리 질척거리는지 모르겠다. 이 말이 덜해서 더 아프게 다가옵니다. 그렇군요. 그 지하철의 사고는 정말 기억이 납니다. 모두가 마음이 아픈.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이 명복을 빕니다. 박경리 말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 이어가 볼까요? 머릿속에 도판을 그리기보다 땅을 먼저 밟아야 하네. 쌤 언니, 문탁쌤, 센 언니. 일제 말기 학병 징집과 징용을 피해 지리산으로 찾은 조선 청년에게 일명 해도사라 불리던 이가 당부한 말입니다. 그 청년들은 비록 산에 숨어 사는 처지지만 식민지 조국이 현실의 울분을 터뜨리며 일본을 타격할 국리를 찾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해도사는 용기도 중요하지만 지혜로움이 앞서야 한다면 머릿속에 도판을 그리기보다 땅을 먼저 밟아야 한다고 일러줍니다. 고 신영복 선생이 20여 년의 수감 생활 동안 만난 사람 중에 노인 목수가 있었다 합니다. 어느 날 그 목수는 소시적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집을 그려 보였습니다. 땅바닥에 나무 꼬쟁이로 아무렇게나 그린 집 그림을 보고 신영복 선생은 깜짝 놀랐답니다. 집 그리는 순서 때문이었죠. 주춧돌부터 시작해서 지붕을 맨 나중에 그리는 노인 목수의 그림을 보고 선생은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합니다. 일하는 사람은 집 그리는 순서와 집 짓는 순서가 같구나. 그런데 책을 통해 생각을 키워온 나는 지붕부터 그리고 있구나라고 말이지요.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선생은 또 다른 감옥 일화를 들려줍니다. 당시 수감자들끼리 편을 나누어 내기축구를 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는군요. 물론 교도관 몰래 은밀히 행해지는 시합이었지요.
이긴 편이 차지할 대가는 일명 벽돌바다로 불리는 마가린 덩이였습니다. 마가린 덩이. 부실한 식사를 다소나마 채워줄 벽돌바다를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 재소자들은 치열한 축구 시합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보안계장이 들이닥쳤고 내기 시합을 하던 재소자들은 전부 매타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소위 자법, 재소자들이 신 선생은 뒤로 빠지라고 눈짓을 했습니다. 저들이 나를 먹물이라 얕잡아 본다 싶어 은근히 자존심이 상한 선생은 오히려 앞으로 나섭니다. 이래봬도 내가 매를 얼마나 잘 개는지 봐라. 내가 남산을 거쳐서 온몸이야 라고 큰소리치면서요. 그 시절 사상범이었던 선생은 수감되기 전 통일혁명당 사건에 연루되어 남산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지독한 고문을 당했더랬습니다. 선생은 나 책만 보는 좀 선생이 아니다. 독재정권에 온몸으로 한간 운동가다라며 존재 증명하고 싶었던 듯합니다. 그런 신영복 선생의 차례를 가로채다시피 나서며 소위 1번 뼈다를 자초한 재소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빠따 맞기는 위벌나기가 이를 데 없었습니다. 일단 엎드려지지 않습니다. 발로 차이고 쥐어박히고 얻어터지면서도 고분고분 엎드려지지 않습니다. 엎드리는 척하다가 때리려는 찰나에 벌떡 일어나도 말도 안 되는 변명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다 더 이상 미루지 못하고 엎드려 매를 맞게 되면 그 또한 가관이었습니다. 내가 닿자마자 애구구 소리를 지르며 저만치 떼구르를 굴러가서 불러도 오지 않고 개기는 겁니다. 누가 봐도 엄살과 과장이 가득한 일본 빠따의 매맞기였습니다. 화가 치면 교도관이 소리를 질러대도 그는 아랑곳 없이 갖가지 모습을 연출하며 시간을 질질 끌기만 했습니다. 결국 빠따 세대로 그의 메타작은 마무리되었습니다. 두 번째 재소자들로부터는 순순히 빠따 세대씩 맞고 빨리빨리 물러났습니다. 선생이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교도소의 메타작은 제일 처음 맞는 사람의 매질 횟수가 기준이 되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제야 신윤복 선생은 자신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선생은 자신이 매를 맞고 견디는 그것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 빠따를 비롯한 모든 재소자가 자기보다 다른 사람들이 맞을 매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일본 빠따는 그야말로 영웅적 투쟁을 했고 그 덕분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훨씬 편안할 수 있었습니다. 노인 목수다 일본 빠따로부터 신영복 선생은 머릿속 생각, 자기만의 생각으로부터 벗어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담론에서 신영복 선생은 이런 배움을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발까지 여행이 이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땅을 먼저 밟아야 한다는 해도사의 말이 바로 그러한 여행이다 싶습니다. 머릿속 생각과 실제가 다르고 지식과 실천이 각각이 있음을 직시한다면 해도사의 말처럼 도판을 그리는 것보다 땅을 먼저 밟아야 하니까요. 이 글을 쓰는 저 또한 소위 먹물입니다. 책상 물리면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제가 밟아야 할 땅은 어디일까요? 그 답을 조금이라도 궁리해보자면 아무도 이럴 듯합니다. 소박하게 공부하고 공부한 만큼 살아가기. 이건 제가 만든 말이 아닙니다. 마을 인문학 공동체 문탁 네트워크의 예건 말입니다. 문탁 네트워크. 그리고 그 공동체 발긴 격인 사람들 중 하나의 문탁이란 뜻이 닉네임 쌤은 예전 지식인 연구 공동체였던 연구공간 수유 플러스 너머 이하 수유 너머에서 10여 년을 같이 냈던 선배입니다. 그런 인연으로 저는 문탁 네트워크를 가끔 기웃거리며 책도 읽고 밥도 먹고 그랬습니다. 수유 너머가 소위 제도권 밖에서 자율적 지식인 공동체를 지향했듯 결은 조금 다르지만 문탁 네트워크도 국가와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운 마을 공동체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문탁쌤 말입니다. 그 옛날 수유 너머에서도 빡센 공부를 주장하는 그야말로 둘째가라며 소리할 정도의 센 언니였습니다. 세미나 시간에 지각하거나 제대로 책을 읽지 않고 세미나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호되게 소리 지르는 건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녀의 꾸지람에 울음을 터뜨린 후배도 여럿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약점은 있었습니다. 빡센 공부를 외치면서도 정작 자신이 박사 논문을 쓰지 못한 것이었죠. 저와 몇몇 후배는 가끔 문탁쌤을 놀리듯 박사도 아닌 사람이 뭘 저렇게 큰소리친대 하며 장난을 치기도 했죠. 당시 수위 너머로 학위 따위 학력을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았고 문탁쌤은 수위 너머 안팎으로 바쁜 활동가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하여간 그녀는 정말 빡세게 공부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박사학위 논문을 완성시키지 못했습니다. 아니 완성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문탁쌤의 논문 주제는 평소 자신이 관심했던 여성교육과 평생교육 분야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박사 논문에 담기는 교육 연구 대신 실제로 교육을 스스로에게 그리고 동료들에게 해나갔습니다. 사전적 의무 그대로 지식과 기술 따위를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주는 일을 말입니다. 이후 수위 너머가 흩어지고 나서 그녀는 잠시 침잠하나 싶더니 자신이 살던 아파트 거실에서 이웃들과 함께 공부하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 모임이 현 문탁 네트워크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마을 인문학을 내세웠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그것도 대부분 아줌마들이 모여서 하는 공부였습니다. 그리고는 그야말로 평생 교육이 장이 펼쳐지더군요. 중장년이 자신이 노년을 위한 공부, 동네 아이들과 청년이 자신을 키우는 공부를 하면서 말입니다. 모두들 스타 플레이어는 한 명 정도 없지만 웬만해서 막을 수 없는 동네 축구팀 같은 그런 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 스스로도 신기하더군요. 가끔씩 생각한다. 이 공부는 도대체 뭘까라면서 말입니다. 그들이 공부는 세나님 문탁쌤이 공부는 아무도 삶을 장식하거나 위안하는 데 쓰이지 않는 듯합니다. 그 공부는 사무에는 그 무엇도 목적으로 삼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소박하게 공부한 만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을 내세울 수 있었나 싶습니다. 그런 그녀가 입버릇처럼 늘 달고 다니는 말 중 하나는 실험입니다. 이걸 실험해보고 싶어. 이거 내 실험이야. 이런 실험을 하고 있어 등등 실제로 해본다는 뜻의 실험은 지금 여기 일들과 다른 것이 시작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녀의 실험은 그녀의 삶이자 공부였던 것입니다. 제 공부도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가까이 토지와 박경리 선생님 말을 공부하는 만큼 그렇게 살아가고 멀리는 제가 하는 모든 공부로부터 배운 만큼 그만큼 다르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것은 머릿속 도판을 그리는 공부가 아니라 땅을 밟는 공부, 머리와 가슴과 발을 잇는 그런 공부여야 가능한 일이겠지요. 그런 공부야말로 가장 실용적인 것일 것입니다. 실제로 내 삶에 쓰이는 공부이고 공부한 대로 살아가니까 말입니다. 아마도 세나님 그녀가 이 글을 읽으면 이렇게 타박할 듯합니다. 얘 너는 아직도 그러니? 우물쭈물하지 말고 생각한 대로 그냥 살아. 네, 쌤. 소박하게 공부하고 공부할 만큼 살아갑시다. 머릿속에 도판을 그리기보다 땅을 먼저 밟고 살아갑시다. 어느 시 한 구절처럼 푸른 산처럼 든든하게 지구를 디디고 사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온몸으로 느끼며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렇게 해서 박정희의 말을 이렇게 해서 마치기로 하고요. 무슨 내일 떠나야 돼요. 이쁘게 보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과 저녁 인사는 굿바이. 좋은 저녁 되세요. 안녕.